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손봐야 될 놈이 있는데 기업을 과도하게 때려잡아서 기업이 겁먹어가지고 돈이 숨은 거고, 중국의 아마 경제정책의 포커스는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 안정 또는 주식시장의 가격 회복, 이게 다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또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들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 공동부유라는 기치, 그러니까 공산당이고 사회주의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다. 부동산 경기를 많이 부양해 놨더니 부자들은 너무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사회주의냐.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자, 공동부유라는 걸 시진핑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더 이상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지는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추론할 수는 있는데요. 시진핑 일기 정부의 국정 아젠다는 중국의 꿈이었어요. 차이나 드림.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으면 중국엔 차이나 드림이 있다. 네. 뭐 너무너무 로지하고 좋죠. 네. 그래서 이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손봐야 될 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부패 세력이다. 그래서 시진핑 1기 5년 동안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400명 이상을 잘랐어요. 날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위축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부패 공무원들하고 연관된 기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년을 왔지만 이제 상기가 돼서 새로운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을 때 또 이거 중국의 꿈, 이거 식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꿈이 중국의 14억 인민에 무슨 도움이 됐냐. 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4억 인민들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정치에서는 새로운 아젠다를 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시진핑 상기 집권의 새로운 국정 아젠다가 방금 얘기하신 공동부유예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아젠다를 바꾸고, 야,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그 꿈 실현해서 뭐 하냐?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죠. 요게 공동부유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공동부유의 적은 뭐냐? 거기도 공공의 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떼돈 버는 놈,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놈이 세 놈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부동산 업자, 두 번째 플랫폼 기업, 네. 세 번째가 교육업체, 사교육업체. 그래서 요 세 개를 때려잡은 것이 공동부유의 어떻게 보면 아젠다를 실천하는데 손을 봤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세 개를 때려잡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초기에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지만, 이게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 굉장히 높은 수익이에요. 네. 플랫폼 기업 이것도 엄청난 이제 수익 사업이고, 또 사교육도 무지 이제 그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가 급여도 높고 대우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때려잡다가 보니까 이 세 개 업종에서 사람을 안 뽑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됐고, 그게 네.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부동산 플랫폼 교육. 네. 그리고 이게 그 사회적으로 돈 있고 떼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때려잡음으로 인해서 시진핑 1기 정부에서 부정부패 단속하는 데서 카타르시스는 느꼈지만, 네. 기업이 겁먹고 투자 안 이게 하고. 투자를 안 한 현상이 네. 이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공동부유라는 것은 이건 아젠다고, 그게 뭐 구체적으로 하냐, 언제까지냐 그러면 2035년, 2050년까지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이 이제 확보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아젠다로서 효과는 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전상 후퇴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한 규제를 7월 이후에 거의 다 풀었고,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다 풀었어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규제 다 풀었고, 이제 기업들이 확장해라, 사람 뽑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교육은 아직도 그대로 막아놨어요. 네. 근데 사교육은 뭐 우리도 그랬지만 80년대에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지만, 뭐 자녀들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경제적인 의미로 보면 부동산과 플랫폼을 완전히 죽여놨던 것을 이제 7월달 이후에 대거 풀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공동부유론의 작전상의 후퇴, 이제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발전상 후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원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경기를 살리려는 생각들은 있는 거겠죠. 저는 이쪽에서 또 아예 이제는 시진핑의 영구 집권,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그다음에 부패 척결.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제 저 뒤에 있는 건가? 어차피 뭐 바오바라고 하던 8%대 성장 시대는 뭐 애초에 지나갔고 이제는 저기가 한 4, 5%만 성장해도 만족하고 살려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요, 중국의 속성을 보면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밥을 가지고 하늘로 삼는다. 이슈웨이텐이라는 말을 쓰는데 밥을 가지고 하늘로 삼는다. 밥이 하늘이다. 음흠. 그게 이제 중국의 2000년 동안 내려온 철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클린턴이 얘기했듯이 바보야 경제야. 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죠. 딱 그거네요. 그거예요. 근데 중국도 그게 뭐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뭐 독재든 뭐든 간에 이게 중국은 어떤 게 있냐면 황하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왕조가 바뀌는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황하강이 범람하게 되면 우리 한강은 범람해도 물 빠지면 고수부지 그대로 있지만 네. 황하강 60%가 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람을 해버리면 고수부지를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러면 네. 거기 살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는 정말 이런 그대로 유랑인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굶어 죽거나 털다 죽거나 똑같기 때문에 남쪽에 수혜가 나지 않는 부자를 텁니다. 남쪽에 수혜가 나지 않는 부자를 턴다는 거예요. 그렇죠. 털러 부자에 간다고요. 돈이 많으니까 예. 식량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부자를 털다가 재미가 나면 관가를 털어요. 관가에 군량미가 있죠. 네. 그러다가 재미를 내면 나라를 터는 것이 중국의 왕조 변천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경기 나빠지는 걸 자시하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민심 위반이 심각해지면 정권이 위험하다는 거를 역사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경기 부양에다가 그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하. 또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중국의 모든 행정부처가 나서가지고 하루 건너 하루씩 지금 부양 조치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잘 관심을 안 갖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부처가 올인하고 있고 이제 그게 결국은 시진핑 상기 정부의 그 실력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못 맞춰내면 이건 정말 사람 잘못 뽑은 것이고 예. 그러나 이제 중국은 뭐 정부 입김이 워낙 센 나라이기 때문에 저것이 그 정부가 액션을 했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여요. 그러나 이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정책을 시행하고 나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효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중국이 7월 28일 날 정체적인 정책의 스탠스를 바꿨어요. 이제는 언제요? 7월 28일요. 예. 그래서 중국이 정치국 회의라는 것을 이제 7월 말에 하게 되는데 예. 그때의 부동산 정책에서도 스탠스를 바꿨고 소비 정책 이것도 완전히 바꿨는데 예. 그런 그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한 9월 정도의 수치. 그래서 9월에서 10월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아. 7월 28일 정치국 회의 때 그러면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나왔던 첫 거죠? 번째가 중국은 최근 3년 동안에 부동산은 이것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주하는 곳이다. 네.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놓고서 그걸로 푸시를 세게 했었어요. 과거에는요? 그렇죠. 2021년 이후로. 그게 근데 이제 이번에 되게 부동산 시장의 규제. 그게 이제 부동산을 죽이는 핵심이죠. 예. 근데 7월 달에 있은 정치국 회의에서는 그 문구를 뺐어요. 아. 그 얘기는 이게 작전상의 후퇴든 뭐든 간에 지금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그널이고 그리고 그걸 전후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면 자동차, 가전 이게 최대 수요 품목이에요. 중국도. 그죠. 금액이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이제 구매 장려 정책이 지금 나왔어요. 그건 2008년에도 비슷한 걸 했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뭐 우리가 투자 심리 얘기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증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 심리인데 7월 28일인가 하는 그 정치국 회의에서 지금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국민들의 심리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왜 2008년처럼 한 4조 위안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 안 하냐. 그럼 화끈하게 6%에서 12%로 GDP가 뛰었는데.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왜 안 되냐 하면 그 2008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한 40, 50%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업 뭐 이런 게 지금 한 30%대. 전체 GDP 기여도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반면에 소비나 서비스가 이제 50에서 6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시대에는 SOC 투자하고 공장 투자하면 바로 이제 약발을 받지만 지금은 이제 서비스하고 소비가 영향을 받는 것이지 SOC 많이 투자한다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왜 화끈하게 돈 안 푸냐 하는 것에 이제 중국이 서방이 볼 때는 미적거리는 이유고 첫 번째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2008년에 4조 위안을 퍼부었을 때 그게 대략 GDP의 18%를 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최근 1년 동안 중국이 GDP는 3% 성장하는데 통화량을 2자릿수로 늘렸어요. 그래서 돈이 무지 많이 사실은 풀린 건데 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게 뭐냐, 좀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예금 순증이 대략 한 30조 위안 정도 늘어났는데 30조 위안이 얼마야? 그런데 거기다가 190, 예를 들면 200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6천조 가까운 돈이 예를 들면 은행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저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소비 안 하고 집값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쟁여놓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다 그겁니다. 보니까 돈이 안 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조 원이면 중국의 GDP가 120조거든요. 예. GDP의 25%에 달하는 돈을 사실은 중국은 이미 푼 거예요. 푼 건데 그 돈이 실물로 간 게 아니라 전부 은행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금 판단은 돈을 더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GDP의 25%나 순증으로 풀린 이 돈을 실물 경제하고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어떻게 끌고 오냐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돈은 많이 있는데 돌질 않으니 이 돈이 돌게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14억의 인민들의 손은 실시간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이 핸드폰을 어디서 쓰는지 SK텔레콤 서버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그건 이제 중국은 맘먹고 다 통제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통제할 수 있지만 예. 문제는 이 손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은 서버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냐는 것이 이게 중국의 이제 실력인데 문제는 제가 어떤 칼럼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중국의 지금 지도자들은 예. 전부 공대 나온 사람이에요. 역대로.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다가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등소평도 프랑스에다 자동차공학 공부했고 장쩌민은 상해교통대 전기과 나왔고 후진타오 주석은 칭화대 수리공정과 발전소 만드는 과를 나왔고 이 시진핑도 칭화대 화학과를 나와서 전부 공대생이에요. 네. 그래서 제조 시대에 이 공대생들의 실력은 이건 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데 비결이죠. 네. 근데 문제는 제조는 이것은 명령이에요. 스펙대로 만들어라. 예. 빨리 만들어라 이러는 건데 서비스는 명령이 아니고 감동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이 공대 출신 CEO들이 산업 구조가 공업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이 절반 이상이 서비스하고 소비로 산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서비스하고 소비를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구조가 지금 바뀌었는데 민심을 읽고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돈은 그렇게 풀었는데 돈이 겁먹고 은행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게 민심 읽기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돈이 들어가냐면 이거 어떻게 파내려고 그럴 때는 결국은 이유는 첫 번째는 기업을 과도하게 때려잡아서 기업이 겁먹어가지고 돈이 숨은 거고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은 더 겁먹었던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뺀다고 하는 것은 은행의 1.5%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더 높은 투자 수익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하반기에 중국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3년간 가격이 하락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넣었을 때 손실이 나기 때문에 안 나왔던 거죠. 그럼 이 돈을 유통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주가가 반등하면 돈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냥 너도 나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래서 다 아마 똑같아요. 하반기에 중국의 경제정책 초점은 부동산 가격의 이제 상승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근데 그걸 하려면 뭐를 하면 되냐면 지금 이미 수량 규제, 대출 규제, 금리 규제 다 풀었어요. 네. 근데 진짜로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집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진 건데 중국에서 이 수요를 늘리려면 방법이 간단한 것이 중국은 우리하고 이제 주택 구매 제도가 달라서 30%나 40% 성금을 내고 네. 나머지 60~70%를 30년 모기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뭐 한국의 빨간 바지 아줌마가 중국 가서 집을 10채를 샀다, 50채를 샀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쇼부 이 초기 계약금이 10%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면 중국 가면 10채를 살 수 있는 거죠. 네. 5채 살 수 있는 것이 50채를 살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중국이 그 사이에 부동산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 초기 계약금, 다운페이의 금액을 10%, 20%, 30%, 40%까지 올려놨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20%로 낮추면 네. 바로 한 채 살려고 하던 것이 집을 2채를 살 수 있고 만약에 10%로 낮췄다고 그러면 한 채 살려고 하다가 3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매력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게 만지면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파격적으로 구매력을 2배로 늘려놨을 때 이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언제 풀 것이냐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거 풀리는 게 바로 중국이 부동산 가격을 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도 3년 동안 주가가 빠지게 되면 거래가 일단 안 되고 유동성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거래를 늘리려고 하면 바로 우리 코스닥의 사례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도 보면 자본금 20억, 30억 되는 회사가 하루에 거래가 몇천억씩 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T 플러스 제로 때문에 그렇죠. 아, 오늘 샀다가 오늘 수십 번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틱을 먹을 수 있는 그 구조인데 어차피 이틀 후에 결제되니까 근데 중국은 T 플러스 1이에요. 우리보다 결제일이 하루 더 빠릅니다. 늦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하고 이틀 후에 결제되는데 그런데 중국은 그 대신 매매하고 트레이딩은 하루 뒤에 결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일에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아, 우리는 당일에 샀다 팔았다를 수백 번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오늘 샀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 샀다 팔았다가 안 돼요. 그 하루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 선물 옵션하고 이게 현물하고가 서로 스위칭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키는 T 플러스 제로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럼 T 거래를 플러스 제로요? 당일에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게끔. 중국은 지금 그게 안 된다고요. 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걸 풀게 되면 바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뭐 중국이 투기가 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풀었을 때 이제 엄청난 투기의 가능성 하루에 수백 번 팔 수 있다고 그러면 중국도 코인주에 대해서는 뭐 비트코인처럼 얘들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2억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보다가 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그걸 이제 놓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반기에 중국의 아마 경제정책의 포커스는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 안정 또는 주식시장의 가격 회복 이게 다 포커스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씀 중에 T 플러스 0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틀 뒤에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이틀 뒤에 결제가 되도록 하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당일에 매매한 거래가 당일에 결제가 되도록. 당일에 다시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샀다가 오늘 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오늘 샀다가 이게 바로 팔지를 못하는 거죠. 아하. 그 다음 날.
그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그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러한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이게 이건 확실한 신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황하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민심이 들끓을 수 있다. 지금처럼 방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작은 잽을 계속 날리게 되는 거죠. 네. 수치 좋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달도 차면 기운다. 경제도 이 정도면 안 좋아질 만큼 안 좋아졌고 정책적인 수단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새벽이 오고 있다. 약간 이런. 그래서 이미 느낌입니까? 스탠스 바꿨어요. 이미 중국 바꿨다가 7월 28일. 정부는 그렇죠. 모든 스탠스를 다 바꿨는데 지금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은 리오퍼닝하면 경기가 확 좋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리오퍼닝 했지만 식당에만 사람 가지 명품 사고 내구조 사고 뭐 이런 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중국은 풀었다고 그러면 이제 차 사고 가전제품 사고 가구 사고 집 바꿀 거야. 이제 그게 서방의 기대였는데 또 중국도 뭐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14억의 마음은 이게 밥 먹고 여행 가는 건 가능하지만 물건 사는 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풀려야 될 텐데 정책적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